태풍에 갇힌 공항, 짜증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내 마음. 하지만 그 3일은 내가 20년간 쌓아온 자부심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에어프랑스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 클라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은 늘 있었지만 이렇게 3일이나 묶이게 될 줄은 몰랐죠.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으로 돌아가 VIP 라운지 업무와 대기업 회장님의 전세기 준비를 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에 작은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짜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매튜는 더 심했죠. 영국 출신인 그는 입에 담기 민망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3일이라니 클라라. 끔찍하군. 아시아 국가들은 다 똑같아. 표면적인 친절함만 있을 뿐이야.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봐온 서비스는 결국 비슷했으니까요. 프랑스의 우아함, 영국의 격식, 두바이의 호화로움. 모두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믿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 젊은 청년이 노인의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항 직원도 가족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우연히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쇼를 자주 볼 수 있어. 매튜가 비웃듯 말했어요. 사진 찍히려고 연출하는 거지.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청년은 카메라가 없었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도움을 주고 나서도 특별한 인사나 대화 없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진정성이 느껴졌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일까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제가 프랑스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제가 최고의 서비스라고 믿었던 가치관이 이곳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에 갇혀버린 3일, 어쩌면 저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튜의 냉소적인 시선과는 달리 저는 조금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파리의 메트로와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20년간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다녀봤지만 지하철은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파리의 메트로는 예술적이지만 무질서하죠. 뉴욕의 지하철은 역동적이지만 위험하고요.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자 놀라울 정도의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열차에 올라탔을 때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 지긋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행동에 어떤 과시도 칭찬을 바라는 눈빛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였어요. 문득 파리 메트로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는데 주변의 젊은이들은 모른 척했어요. 심지어 한 승객은 노인을 살짝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것조차 특별한 선행처럼 느껴졌었죠.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 서로 조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팔이라면 그냥 부딪히고 말았을 텐데요. 제 옆에 있던 여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리기 전 자리에 앉으라는 듯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통하는 배려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모두가 한쪽으로 비켜서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요. 시스템화된 배려라고 할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 있던 여성의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우려 했지만 제 옆에 청년이 더 빨랐어요. 그는 지갑을 주어 실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넸습니다. 여성은 감사 인사를 하고 청년은 고개를 살짝 숙여 답했죠.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배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튜가 말했던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조용하지만 깊은 배려였습니다. 역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파리의 지하철이 왜 그렇게 소란스럽고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지를요. 우리는 왜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특별한 미덕으로 여기는지, 왜 그것이 일상이 되지 못했는지 말이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메트로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았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한국의 궁궐이라니 사실 큰 기대 없이 왔는데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입이 벌어졌어요. 화려한 색감의 건물들과 정교한 디테일이 유럽의 궁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을 위한 공연인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공연자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진짜 관광객 같았습니다.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나요? 용기를 내어 한 젊은 여성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요즘은 궁궐 관람할 때 한복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라서 많이들 입어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이 관광 상품이 아닌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어요. 파리에서 중세 의상을 입고 베르사유를 관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텐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셀카를 찍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좋은 각도를 찾지 못해 폰을 이리저리 들고 있는데 한 청년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청년이 말했어요. 저는 감사히 폰을 건넸고 그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찍어준 게 아니라 좋은 배경과 포즈까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매튜라면 이런 친절을 인스타용 쇼라고 비웃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과시가 아닌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그런 문화적 DNA가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의 긴 회랑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옛 궁궐 안에서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친절. 이런 모습이 진정한 문화의 생명력이 아닐까요? 서양인의 시선으로 동양 문화를 폄하하는 매튜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요. 문화에는 위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새삼 깨달았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경복궁을 나오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갇힌 시간이 아닌 선물 받은 시간으로 여기기로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안의 프랑스식 오만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배가 고파졌어요. 한국의 음식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의 저녁 호텔 근처의 작은 골목을 걷다가 맛있는 향기에 이끌려 한 식당 앞에 섰습니다. 삼겹살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고기를 굽는 식당인 것 같았죠. 혼자 식사하기 망설여졌지만 하루 종일 걸어 배가 고팠고 이미 맛있는 향기에 홀려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안을 보니 테이블마다 작은 불판이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메뉴를 가리키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곧 생고기와 함께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식사는 예술이지만 이곳의 방식은 달랐어요.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이 많은 반찬들은 무엇인지. 당황한 표정으로 고기를 집어들려는데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보네요. 도와드릴까요? 그는 제 테이블로 와서 고기를 가위로 잘라 불판에 척척 올려놓았어요. 고기가 익자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더해 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건넸죠. 이건 한국의 인사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경험한 그 어떤 서비스보다 진심 어린 환대를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 건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식사 시간을 쪼개어서요. 프랑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쌈을 한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고기의 풍미, 상추의 신선함, 매콤한 양념장, 그리고 밥의 담백함까지. 미식의 나라 프랑스 출신인 제가 감탄할 만큼 복합적인 맛이었죠. 맛있죠? 남성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더 설명해 주었어요. 상추에 쌈을 싸먹는 이유, 각 반찬의 이름과 역할, 소주라는 술에 마시는 법까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가족과의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저 옆자리의 외국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여 도움을 준 것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당연한 일인데요 라며 수줍게 웃더군요. 이런 친절이 당연한 일이라니 놀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기술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를 중시하지만 여기서는 정성과 나눔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보였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문화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환대였습니다. 내일은 시장을 방문해 볼 생각이었어요. 더 많은 한국의 음식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다고 해서 더 궁금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에 들어서자 생동감 넘치는 소리와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와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다양한 과일, 채소, 생선, 옷가게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구경하며 걷다가 작은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노란 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었죠. 카메라를 꺼내들자 가게의 할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저도 미소로 답하며 귤을 가리켰습니다. 맛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귤 하나를 깎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맛에 감탄하자 할머니는 더 많은 귤을 담아 봉지를 만드셨고 저는 기꺼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딸 같아서 더 줬어. 이쁘네. 한국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딸이라는 단어와 따뜻한 눈빛에서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그 정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점 주인이 손님에게 웃는 것조차 드문데 이곳에서는 가족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시다니요. 귤 봉지를 받아들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따뜻함 때문일까요? 시장을 더 돌아다니며 비슷한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는 맛보라며 김치를 건네주셨고, 떡집에서는 갓 만든 떡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 어디에서도 관광객이라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냉대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매운 거 괜찮아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덜 맵게 따로 요리해 주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배려해 주신 거겠죠. 그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파리의 상점들을 떠올려 봤어요. 관광객을 마주할 때의 그 차가운 표정들, 영어로 물으면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태도들. 저도 프랑스인으로서 그런 태도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시장을 나오며 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그 달콤한 맛보다 더 달콤했던 건 우리 딸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방인인 저에게 건넨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귤 봉지를 들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우리 가게들도 좀 더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 날 현대적인 서울을 경험하고 싶어 강남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 보니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무인 카페였습니다. 사람 없이 기계로만 운영되는 카페라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안으로 들어가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 당황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누르며 애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고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화면을 영어 모드로 바꿔준 뒤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제 음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도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무인 시스템이 맞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요즘 많아졌어요. 편리하긴 한데 가끔 외국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카페 한쪽에서는 직원이 나이 든 손님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무인 시스템이지만 완전히 사람 없는 공간은 아니었죠. 커피를 들고 나와 거리를 더 탐험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 서울은 놀라웠어요. 건물 외벽에 대형 스크린, 지문으로 여는 현관문, 심지어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모든 기술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다는 점이었어요. 무인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이한 표지의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글이라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현대 시집이에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책이죠. 그는 친절하게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영어 번역본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무인 서점인데도 사람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던 거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흔히 인간 소외를 걱정합니다. 파리에서도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줄어든다고 우려하곤 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도구로 존재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고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가 가려는 곳으로의 경로를 검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종이에 간단히 지도까지 그려주었어요. 기계가 실패한 순간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의 도시였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기계는 편리함을 주었고 사람은 그 틈새를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 싶었어요.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원은 이미 활기찼어요. 노인들이 다 같은 아침 운동을 하고 직장인들은 출근 전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가을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기분이 좋았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제 시야에 들어온 광경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산책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3명의 청년들이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한 청년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청년은 재빨리 물병을 꺼내 물을 건넸으며 마지막 청년은 주변 벤치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죠. 그리고 노인이 괜찮다고 하자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특별한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그 순간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노인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결국 관광경찰이 와서 도움을 줬지만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경찰의 일이지 시민의 일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주저없이 나서는 모습, 그것이 특별한 선행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문화가 놀라웠어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프랑스 외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무엇을 쓸지 고민했어요. 경제 지표, 문화 교류 현황, 관광 산업 분석,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회담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정한 외교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국가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프랑스의 세련된 문화와 예술, 패션과 요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드러나는 시민의 태도는 어떨까요? 파리의 까다로운 웨이터들, 영어를 거부하는 상점 주인들, 관광객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들. 저 역시 그런 태도가 프랑스다움의 일부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함이었던 거죠.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강대국의 위상이나 화려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여주는 조용한 배려에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배웠어요. 공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되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외교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이면 경유지였던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목적지로 남을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 전 짜증과 실망으로 가득 차 이곳에 발을 디뎠던 제가 이제는 아쉬움을 안고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가게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파는 곳이었어요.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네요. 매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의 동료들에게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눌 차로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클라라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첫날 공항에서 노인의 캐리어를 들어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본 것이 놀라웠어요. 공항 직원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수화물 관리 회사에서 일해요. 며칠 전에 태풍 때문에 발이 묶이셨던 분 같아서요. 오늘 출국하시나 봐요? 그의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중에서 저를 기억하다니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기억 만들고 가셔서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꼭 방문해 주세요. 헤어지며 그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이번엔 고기 2점 싸드릴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삼겹살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기를 싸주었던 그 중년 남성의 식당이었나 봐요. 청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연락해 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세심함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탑승구로 향하는 길 매튜를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는 그를 보며 3일 전에 저 자신이 떠올랐어요. 매튜처럼 모든 것을 프랑스식으로만 판단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울은 어땠어, 클라라? 매튜가 물었어요. 놀라웠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런 경험은 직접 느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비행기 안 창가 좌석에 앉아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용 노트북을 꺼내 파리 외무성 보고용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푸 관계 강화를 위한 재언 배려 외교의 비전. 제목을 쓰고 나니 미소가 나왔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제목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화려한 용어나 복잡한 경제 지표보다 조용한 배려가 외교의 핵심임을 깨달은 이 여정이 감사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VIP 라운지에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 대기업 회장님의 전세기에서 서비스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오만했던 시선까지요. 프랑스의 우아함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경유지였던 그곳은 이제 제게 특별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3일이 아닌 더 긴 시간을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갇힌 승무원이 아닌 초대받은 손님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배려가 가득한 그곳, 서울에서의 기억은 앞으로 제 인생의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외교는 조용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정,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